상처받은 내면의 나와 마주하는 용기. 오원영의 화해. 매일 잠들기 전 나를 용서하세요. 상처의 시작은 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나와 미워했던 내가 하야하는 시간. 오원영 박사의 나를 찾는 수업. 지연이 오원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신촌 샌브란스 병원 정신과 전공의, 서울 삼성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임의 및 임상 교수를 거쳐 아주대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연세대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이자 오원영 소아청소년 클리닉 및 학습발달연구소 원장, 오원영 아카데미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EBS 60분 부모 등 방송과 강연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신뢰하고 최고의 국민 육아 멘토, 육아의 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등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감정조절 육아법을 다룬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가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이후 3년 연의 준비 끝에 신작 오원영의 화해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내면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과의 상담을 통해 누구나 갖고 있는 상처와 그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왜 그렇게 아픈지, 앞으로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담고 있다. 2017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유아교육 전문가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3년 제40회 한국방송대상 문화예술 부분에서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으로 개인상을 수상하였다. 저스로는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 아이의 스트레스, 가르치고 싶은 엄마, 놀고 싶은 아이, 내 아이가 힘겨운 부모들에게 등이 있다. 연원글. 너무 아파했던 당신들, 우리 중 누가 당신이 아닐까요?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상담하는 정신상담 칼럼 오원영의 화해를 한국일보에 2년여 연재하면서 정말 많은 아픈 사연들이 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굳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마음의 병에 눌려서는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았습니다. 그 상담 칼럼은 또한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습니다. 어떤 칼럼은 몇만 명이 읽기도 하고 몇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어요. 그들은 사연의 주인공을 안타까워하고 위로했어요.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기도 했지요. 자신의 이야기를 일부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연의 주인공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펑펑 울기도 하고 조금은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제 상담 내용에 각자의 의견을 내놓으며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지요. 문득 우리는 왜 그토록 그 사연들에 관심을 가졌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절절하게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고 화를 냈던 걸까요?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 중에는 그 사연의 주인공들이 아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그와 비슷한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연의 주인공이 나는 아니더라도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내가 위로해줘야 하고 이해해줘야 하는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을 부모로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느 순간에는 자식에게 나쁜 말을 한 부모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부모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이기적인 부모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식을 비교하고 비난하고 형제간에 차별한 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자식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보호해줘야 할 순간에
주저하다 방향을 잃어버린 부모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네 많은 부모들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불가능해요. 그런 부모는 어디에도 없어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목숨을 바칠 만큼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자식에게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할 만한 부모는 물론이고 좋은 부모라는 말을 듣는 부모조차 그럴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갈등의 크기는 조금씩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고통에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편이라 그럭저럭 처리해 나가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에 오원영의 화해의 사연들은 크든 작든 모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이야기였던 거지요. 칼럼을 쓰면서 우리의 상처의 깊이에 비해 지면이 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힘겨움의 무게에 비해 조언이나 위로가 너무 짧은 것이 아닐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더 많은 우리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나이와 상황, 사는 곳, 하는 일은 모두 다르지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내일의 삶이 불안하고 오늘의 삶이 버겁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니 잠시라도 이 많은 우리가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아픈지, 이 아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앞으로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적어보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으로서, 인생선배 사회인으로서, 친구로서, 엄마로서, 형제로서, 자식으로서 고뇌하고 분석하며 연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식, 형제, 친구 혹은 주변 사람과의 화해는 접어주세요. 그들과의 화해는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고 미워했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 그 상처받은 나와 미워했던 내가 화해하기를 바라요. 상처의 시작은 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알고 당신이 당신 자신과 진정으로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화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해합니다. 부모한테 매일 학대를 당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거예요. 당신이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 맞아요. 괴로우면 괴로운 것이 맞아요. 당신이 자신과의 화해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당신의 그 느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제가 감히 그렇게까지 괴로울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괴로우면 괴로운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럼에도 저는 고맙습니다. 저에게 사연을 보내준 분들이, 제 칼럼을 읽어준 분들이, 강연이든 병원이든 블로그든 저를 찾아오는 모든 분이, 그리고 이 책을 집어 펼쳐준 당신이 무척 고맙습니다.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를 내어놓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운 자신의 깊은 상처를 저라는 사람에게 글로 써서 보내준 것이 고마워요. 진정한 속마음을 저에게 말해준 것이 고맙습니다. 그 깊은 고통에 대해서 단지 몇 줄의 글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는데도 읽어주어서 고마워요. 다시 끌어내 생각하는 것조차 고통일 텐데 다시 한번 내면의 고통을 들여다봐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일면식도 없는 저라는 사람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그분들, 그리고 당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때 상처받았고 지금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당신에게 힘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힘들고 아픈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아팠는데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버틴 것, 그것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당신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나아지려면 그것에 대한 본질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문에 사인을 보낸 분들은, 저를 찾아준 분들은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은 그 인식을 가진 분이에요. 더 가여운 사람들은 문제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왜 괴로운지 모르고 괴로움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 책의 첫 장을 펼쳤겠지요. 당신은 내면에 그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식이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갈등이나 고통, 인간의 상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이것은 당신의 엄청난 내적 자원이에요. 저는 당신이 그 힘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가며 당신의 그 힘이 더 단단해져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는 수많은 나가 등장해요. 나는 사실 우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입니다. 제 부족한 글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좀 더 고요하고 단단한 마음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감히 희망해 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원영.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모는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아플까요? 20이 조금 넘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를 만나러 올 때 여름에도 가끔 빨간 목도리를 두르곤 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저와 만나온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빨간 목도리를 두른 젊은 남자를 종종 이상하게 쳐다보았죠. 청년의 어머니는 청년이 초등학생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생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빨간 털실을 몇 뭉치 사셨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들의 목도리를 떴어요. 청년은 어머니가 보고 싶은 날이면 빨간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진다고 했어요. 부모란 자식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얼마 전에 만난 20대 중반의 여자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며 가슴이 무너진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여자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18살 어느 겨울밤, 밤새 너무너무 아파 앓다가 다음날 새벽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혼자서 응급실에 갔어요. 어머니는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걱정하실까봐 깨우지 않고 혼자 갔습니다. 아침까지 응급실에 있다가 열이 내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엄마, 난 너무 아파서 새벽에 응급실 갔다 왔어 했대요. 어머니는 나도 나 아픈 거 알고 있었어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 엄마 아는데 왜 그냥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다음날 출근해야 하자니 하셨다는군요. 여자는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부모란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부모는 아이에게 우주입니다. 그 우주가 안전하고 그 우주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신뢰가 형성되어야 아이는 편안하게 자랄 수 있어요.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해야 하는 상호작용이 있고 주어야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부모에게 잘할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는 부모가 곁에 없어도 편안합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부모가 곁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곁에 있어서 더 불행합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는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 짐을 챙겼어요.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걸 알았지요. 나는 말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깨기 전에 얼른 가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이젠 아버지한테 더 이상 맞지 않아서 다행이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나가고 매일 주사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린 동생과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 자꾸 그때 집을 나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라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뿐입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맞고, 방 정리를 안 해서 맞고, 전화를 안 받아서 맞고, 동생과 싸워서 맞고, 어머니는 감정 조절을 잘 못했어요. 기분이 좋으면 부드러웠다가 아주 작은 일에도 무섭도록 차가워지고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저희는 오락가락하는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속절없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그냥 모른 채 했어요.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초등학생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그걸 그냥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날 것 같았어요. 저를 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자주 때렸고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와 동생을 고아원에 갖다 준다고 했거든요. 몇 년이 지나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그냥 듣고 살자고 했어요.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부모 때문에 더 불행했던 수많은 날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고 있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어린 새 같았어요. 이제 비는 그쳤지만 쩔뚝거리는 어린 새는 하늘을 날아오르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날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날개를 파닥거려 보지만 여전히 상처가 송곳이 되어 자꾸만 심장을 찌릅니다. 날 수가 없어요. 심장이 너무 아파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부모는 어떤 존재이기에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걸까요? 부모는 아이에게 생명의 시작이자 생존의 기반이에요. 그리고 전쟁 때의 방공호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몸도 그렇게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조건 없이 수용받아 본 경험,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요.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난과 간섭,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어요. 나를 버리려고도 했습니다. 내가 위험에 노출되었는데도 목숨 걸고 지켜주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인데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없는 어린 아이여야 하는 내가 부모의 비위를 맞추고 챙기며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안식처가 되기는커녕 신발도 신지 않은 아이를 전쟁터에 홀로 내버려 둔 것이지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사파리 맹수 우리의 아이를 혼자 남겨놓은 것입니다. 사방에서 어르렁거리는 맹수 소리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망망대해에 아이 혼자 돛담배를 태운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나는 아이를 이렇게 대했던 사람들을 과연 부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의 부모는 어떻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부모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흥행에 크게 성공했던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당시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 공포스러웠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뛰어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들이 무서워한 것은 냉혹한 살인마인 조규환이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쉽게 죽이는 장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규환은 펀드 매니저였어요. 부모에게 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돈을 복지시설에 기부하겠다며 돌려달라고 했어요. 며칠만 있으면 돈이 몇 배로 불어날 것 같은데 부모가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자 부모를 처참히 살해했어요. 사람들은 그 장면에서 숨겨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숨겨둔 자기 자신이란 끊임없이 잔소리와 비난을 하는 부모에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라고 외친 적이 있던 나입니다. 그만하라고 말해도 계속해서 똑같은 비난을 하는 부모에게 닥치라고요 하고 싶었던 나예요. 자신이 어떻게 처리할 수 없었던 자신조차도 두려운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던 나입니다. 폭력적으로 대하는 아버지를 밀치고 떼어갈 때 바닥엔 나동그라진 아버지를 보고 스스로도 놀랐던 자신의 폭력성,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폭력성을 가진 나를 말합니다. 어느 날 문득 오래전 일기장을 펼쳤는데 엄마가 죽이고 싶도록 밉다.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한 구절을 발견하고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고 드러나면 너무나 두려운 자기 안에 엄청난 분노심을 가졌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영화는 사이코패스인 아들이 저지른 문제지만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갈등의 모습이 건드려져서 두려웠던 겁니다. 왜 이들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 무서워했을까요? 자식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자신이 괴롭습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것은 친구를 미워하는 것과 다릅니다. 나를 나쁘게 대했던 선생님을 미워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부모는 마음 놓고 미워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거저 미워하는 마음도 이 정도인데 한순간이라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적개심을 가졌었다면 어떨까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마
언제까지나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고 부인하며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통해 그 마음을 자신에게 들킨 겁니다. 이제 30대 중반이 된 한 여자도 그랬어요. 어릴 적 그녀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며 폭력적으로 변했답니다. 아버지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119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대요. 제발 깨어나지 마라 제발. 그녀는 잠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어디를 가든 그 집 딸 참 착해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였지요. 그랬기에 더더욱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였어도 그런 패륜적인 생각을 하다니 자신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저 밑바닥에 그 고통을 묻어두고는 그 여자는 문득문득 자기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져도 됩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다루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저 깊은 무의식에는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우면 나라는 존재를 최소한 유지하기 위하여 나를 낳아준 부모라도 죽이고 싶을 강도의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와 적개심과 절망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인 정신분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굉장히 처절한 고통이에요. 그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40대 초반의 남자는 부모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두렵고 공포스러웠고 부모의 말과 행동이 고통이 되어 그 상처의 처절함에 몸부림쳤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볼 때 적개심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며 물었습니다. 저 같은 인간이 살 자격이 있을까요? 자아의 기능 중 현실 검정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나의 모습을 현실에 맞게 검증해서 인간답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평생 동안 갖추려고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이지요. 인간은 어떤 계기로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마음은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지만 행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신은 건강한 겁니다. 어린 시절 학대했던 부모를 용서하고 이제 그만 자기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낫게 해주고 싶다가도 어릴 때 기억이 떠오르면 또다시 부모가 미워집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줘야 하는 사람이 나를 감정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공격했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절망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를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사건건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 때문에 괴롭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었고 뻔듯한 직장까지 다니고 있지만 부모는 언제나 당신 말만 맞다고 하고 당신 말만 따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싫은 내색을 보이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하며 서운해합니다. 이렇게 침섭적인 부모가 있어요. 섭자지에 물이 스미듯이 자녀의 인생에 침습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리고 욕하는 공격의 형태는 아니지만 아주 수동적인 방식으로 집요하게 자식들의 인생에 스며듭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한 후에요. 이것은 자식을 미치도록 힘들게 합니다. 이러면 자식은 내 부모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혼도 하기 싫고 아이를 낳기도 싫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가 싫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너무 믿기도 합니다. 분노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하는 부모에게 갖는 그 당연한 감정에 오히려 자신이 더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사실 그런 부모 밑에서 미움이나 분노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갖는다는 것은 이미 나는 그 부모보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스스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많은 순간 자신을 채찍질해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 꼭 내 발목을 잡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가엾고 안쓰러운 일이지요. 어머니 같은 엄마가 되지 않겠다.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지 않겠다. 등등은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기본적으로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닮고 싶지 않다는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 대상에 대해 내 마음이 미움, 싫어함,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부모가 밉다, 부모가 싫다라는 내 감정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 싫은 마음, 너무 미운 마음이 많으며 부모라는 사람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미움과 분노에 지나치게 휩싸여 있으면 그들로부터 내가 받은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를 제대로 알려면 나조차도 나에게서 한 발 떨어져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강한데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면 한 발 떨어져 볼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해 이런 영향을 받았구나. 이 영향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구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 인해 생겨난 상처로 많이 고통스럽다면 부모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느껴지겠지요. 당연히 느껴지는 그 감정을 인정한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해결하려면 우선 나의 마음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의 마음을 알아차린 다음에 내 스스로 그 마음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갖는 감정부터 인정하세요. 미움에 미워하는 감정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분노의 마음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세요. 그런 감정을 갖는 것에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라고 다 부모다운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부모가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이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이였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낳아졌고 키워졌고 쉴 새 없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나를 고민할 때 나의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이 되었지만 어른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인간다움도 어른다움도 부모다움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책임감도 감정 조절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 하필 내 어머니, 내 아버지였던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느닷없이 화를 내고 폭발했던 부모, 감정 조절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나와는 상관없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능력 주머니, 운동신경 주머니, 감정 조절 주머니 등등. 주머니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감정 조절 주머니가 유난히 작은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누군가에게 마구 난장질하는 것으로 회수합니다. 그 누군가는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함부로 대해도 안전한 약자, 주로 아이가 됩니다. 아이가 여럿이라면 그 중에서 만만한 자식이 그 희생양이 되고는 해요. 이들은 자신이 남에게 준 10만큼의 상처보다 자신이 받은 1만큼의 상처를 훨씬 크고 아프게 느끼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지요. 부정적인 감정을 가려뱉듯 강하게 토해내고 아이를 때리는 촉감을 느끼고 아파하며 우는 아이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악을 쓰고 물건을 집어던지와 화가 풀립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화가 난다고 남의 물건을 부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불을 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지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수요와 방법으로 터뜨리거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을 엉징해야만 후련해지는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겁니다. 항상 자식보다는 자신에게 관심과 동정이 집중되기를 바랐던 부모, 이런 사람들은 뭐든 자기 중심적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매우 일관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줘야 하고 대화의 중심에는 늘 자기가 있어야 하고 대못에 찢는 남의 고통보다 자기 손에 박힌 가시에 더 많은 동정을 바랍니다. 한마디로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의 행동은 매우 유치한 수준이라 서로의 인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아파해주는 성인과 성인 간에 오가는 성숙한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성년기부터 중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나이에 비례할 만한 인격을 갖추어야 해요.
그런 발달이 안 된 거지요. 자기 중심적인 것은 유아기의 특징이에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런 부모는 더 많이 이해해 주거나 더 많이 효도한다고 해도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자식을 버리거나 도망간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고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유흥이나 외도를 위해서 자식을 버린 사람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폭력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떠나야 한다면 아이까지 데리고 가 그 폭력적인 상황에서 함께 벗어나게 했었어야지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사연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는 부모의 자리와 자식의 자리가 따로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라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이 기본 개념을 잃었을 때 자식이 입는 상처는 자식의 평생에 영향을 줍니다. 공부를 잘해야만 인정해주는 부모,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야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 아이를 채찍질하고 밀어붙이지요. 폭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상이어야 하는데 자식은 부모가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부모와의 관계를 이루는 본질적인 구조가 언제나 자기 수행에 대해 평가받고 지적받고 수치심을 느끼는 식의 부끄러운 과정이라면 아이는 인정받은 경험이 별로 없게 돼요. 이러면 아이의 자존감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흔들었을 때 그 뿌리를 지켜낼 내면의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없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성추행하는 사람들이지요. 인종과 국가를 불문하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식에게 사랑과 보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공격했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고 공포스럽고 천인공노할 공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못 배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모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인면수심의 반인륜적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권리를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자식은 자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어 올 일꾼, 짐을 날라야 할 때 짐꾼, 밥을 지어야 할 땐 가정부, 심지어 자신의 성령 앞에서는 그 욕구를 해소할 여자였던 겁니다.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에서 최소 20년간 발달했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역할에 대한 부분에 구멍이 뻥 뚫려 있거든요. 만약 이런 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하는데 어머니가 모른 척했다면 자식의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그런 어머니로 인해 더 큰 2차 피해를 입어요. 그런데 정당화시키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스스로 존엄성을 잃고 판단을 또 떨어진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며 아이가 친척에게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당했는데 듣고 사는지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뻔히 일어난 일을 모른 척하면서 가족이 모여서 하하호호 하거나 친척 행사에 모여서 즐거운 척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너무나 가식적이고 병리적입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면 아이는 아이다울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이답게 자연스러운 성품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식을 잘못 다룹니다.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로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감당해내지 못해요. 자식이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20에서 30년 동안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이상한 말과 행동, 해결 방식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식에게 주는 좋지 않은 영향은 실로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웠다고 말하세요.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세요. 어머니는 항상 동생과 저를 엄하게 키웠어요. 칭찬이나 격려를 해준 적이 없어요. 널 입에는 돈이란 말을 달고 살았고 항상 우리 남매를 다른 집 아이와 비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20살이 넘자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나에게서 걸린 병이라며 운동이나 하라고 면박하셨지요. 언제나 제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결과가 중요해요. 어머니 시각에서 저희는 이미 망한 겁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동생은 만날 취업 준비 중이거든요. 저도 제 상황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다 어머니 탓인 것만 같습니다. 꼭 사과받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어머니가 했던 모진 말과 행동 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래요.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갑자기 어머니 인생도 참 불쌍하다고 느껴집니다. 요즘 어머니는 그만 죽고 싶다고만 하십니다. 잘 드시지도 않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사과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저 살아서 옆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젠가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부모를 보낼 때도 있고 그게 형제가 되기도 하고 친구 때로는 자식이 되기도 해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건 인생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익숙하고 자주 보는 풍경임에도 막상 자신의 일로 닥쳤을 때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그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보며 거저 살아계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사과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했지만 이건 심정적으로 하이한 것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덮어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엄청난 마음의 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아이를 약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자신이 약해질까봐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눈물을 보이기라도 하면 자기가 무너질까봐 자식을 강하게 키운답시고 늘 독한 말, 센 말만 해온 건지도 모르지요. 돈 한 건 돈이 아깝다가 아니라 아껴 쓰라 였을 수도 있고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한 건 넌 걔만 못해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해보렴 였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자식들은 훨씬 더 잘 받아들였을 겁니다. 겉으로 큰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어머니의 말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리려면 적어도 마흔은 넘어야 합니다. 제가 부모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마음 넘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면 알아듣도록 좋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결코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 역시 그걸 알기에는 너무 어렵고 게다가 어머니의 따뜻함을 경험한 횟수도 부족했습니다. 따뜻함을 많이 느꼈다면 그걸 토대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잘 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상처를 조금은 덜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자식들을 격려하고 지지해 줬다고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했노라고 하지만 의도가 좋았으니 어머니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표현한 건 어머니의 잘못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자식은 왜 마음이 아플까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많이 미워요. 하지만 미움만 있지 않아요. 그 안에는 사랑도 있어요. 삶의 끝자락에 있는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하고 모든 걸 제쳐두고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프다는 이유로 부모에 대한 미움을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느꼈을 때, 부모에게 섭섭했을 때, 그래서 부모가 밉다고 생각한 그 마음 때문에 부모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니지요. 부모의 죽음은 암과 같은 질병이나 사고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오해를 풀 대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지도 몰라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때로 어머니를 아버지를 미워했던 적이 있다고 담담하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원망했던 적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다고 말하세요. 그러나 돌아보니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좋으니 그냥 곁에 살아있어 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 뭐라고 하실까요? 가슴 아프지만 부모님이 이제 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대부분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받아야만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받는데 매달리면 부모가 끝내 그 기대를 저버리고 떠날 경우에 더 큰 상처를 받을 겁니다. 부모에게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오랜 아픔을 부모에게 털어놓는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해요. 내가 엄마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잘 살아줘서 고맙다. 엄마가 눈이 멀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엄마는 이제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아. 내가 엄마 딸로 이렇게 살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엄마가 원하는 전부란다.
20대 초반의 자녀에게 사가고 싶어하는 40대 후반 엄마에게 제가 적어드린 말이에요. 현실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여자가 열흘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많이 다친 것은 아니지만 몸이 계속 안 좋아 일주일은 집에서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던 날 언니가 부모님께도 알렸는데 부모님은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남동생이 똑같은 일을 당했다며 부모님이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서러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그랬거든요. 부모님은 공부 잘하는 예쁜 언니와 아들 귀한 집에서 막내로 태어난 남동생만 예뻐했습니다. 딸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나온 덕순이가 딱 자기 같다고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친정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딸이 허리도 다리도 아프다고 하자 어머니는 너 뚱뚱해서 그래. 너는 살만 빼면 돼.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딸이 아이를 낳고 나서 살이 계속 찌는 것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여자는 너무 섭섭해서 절규하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나 교통사고 당해서 온몸이 아프다고. 어머니는 다시 너는 다 살쪄서 아픈 거야. 살만 빠지면 다 나아 했어요. 딸은 엄마 나 지금 아프다고 라며 울부짖었지만 돌아말아 야야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니? 난 더 아파. 난 나이 들어서 더 아파 였습니다. 딸은 어린 시절의 서러운 기억이 모두 살아났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 항상 이런 식이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따지듯이 말했어요. 엄마 이건 다른 문제잖아. 나는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아파. 그게 어떻게 살쪄서 아픈 거야?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안 할 수가 있어? 나 엄마 딸 맞아?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딸의 원망스러운 말에 친정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왜 먼저 전화를 못하냐? 꼭 엄마가 먼저 전화해야만 하니? 딸은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꺼내며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말을 다 듣더니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다. 너도 참 너무한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딸이 돼서 그거 하나도 이해를 못하니? 딸은 주저앉아서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때렸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단 내 엄질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많은 부모가 자식의 고백에 그랬다면 미안하다가 아니라 그랬다면 이해해라 라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자식 걱정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했을 것입니다. 미안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사느라 바빠서 못 챙겼어.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마음이 상했겠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 엉킨 실타래가 조금만 풀릴 텐데 우리 부모들은 끝끝내 그렇게 말하는 것에 참 인색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20통을 넘게 보냈지만 태도에 변화가 없고 답변도 없었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자식이 더 억울한 겁니다. 억울함이 깊다면 부모의 의도와는 달리 어떤 행동으로든 자식에게 그 억울함이 사이드로 상처를 준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사과조차 안 하는 걸요. 결국은 자신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당신에게 부모와 상처에 대해 대화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당신의 말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든 안 하든 한 번쯤 속마음 표현한다는 그 자체가 당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해는 해도 용서는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도 안 하고 문제도 자주 일으켰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형을 신경 쓰느라 저는 항상 뒷전이었지요. 저는 부모님을 배려하는 마음에 부모님 일도 돕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형은 폭력적이기도 했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형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20대 중반입니다. 형은 여전히 저를 때립니다. 이유도 없어요. 부모님은 그저 참으라고만 하세요. 심지어 형의 기분을 풀어주라는 말까지 하십니다. 이제는 못 참겠다는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데도 부모는 또 참으라고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인내를 해왔는데 부모는 그 오랜 인내를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남자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때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너만 참으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부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첫째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 감아왔어요. 이런 부모의 행동은 의도와 무관하게 첫째 아들의 폭력성을 그의 정체성으로 인정해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도둑이네가 도둑질을 하지라고 생각해버리던 말이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은 아닌 사람은 타인을 때릴 권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때라도 상대방을 때릴 권리는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함을 참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남자의 마음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너덜너덜해졌을 것 같아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착하고 불평을 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억울할 거예요. 보통 억울하다는 마음에는 원망과 분노가 들어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화가 많이 났다기보다는 너무나 상처를 받아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아들로서의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모는 형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지만 거부당했으며 자신의 삶의 근간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자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형의 폭력을 참아왔을까요? 아마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부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나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듯한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종종 부모들이 하는 너는 신경 쓰게 하지 않아서 좋다 같은 말은 아이의 평생을 저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남자도 이 말 자체가 자신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인내하고 착한 아들로 있어야 부모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남자가 살려면 형과 단절해야 합니다. 더 참는다고 행위 바뀌지 않아요. 집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형과 같은 집에 사는 건 정서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 여자가 울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혹시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건 학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는 학대입니다. 어느새 학대에는 욕설과 비난, 모욕, 핀잔을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신체적 학대는 때리는 것입니다. 때리는 모든 행위가 다 학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수가 아닌 때리려는 의도도 때린 건 다 학대예요. 살살 때리든 세게 때리든 학대입니다. 학대에 크고 작고는 상관없어요. 건우의 어린 시절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대학생이 되기까지 큰오빠한테 맞았어요. 폭력에 쉽게 노출되었고 집안에 누구 하나 그 폭력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큰오빠는 집안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앞에 사인에서 남자의 형과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빠는 부모 대신 훈육을 한 다음에 때렸습니다. 부모는 딸이 맞는 것을 봐도 말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어느 날 여자가 오빠에게 험심하고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뭘 잘못했니? 학대는 대물림되기 쉬워요. 학대 속에서 자란 사람은 학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느리고 가여운 소녀는 폭력을 당하면 마음속에 분함과 억울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엄마가 되어 아이가 잘못을 하면 훈육을 한다면 아이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큰오빠가 그녀를 때릴 때 부모가 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든 때리는 건 절대 안 돼 라고 말해 주었다면 지금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해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까다로운 애를 건드리느냐고 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집에서 가장 약자인 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큰오빠를 무서워해 문제를 회피한 게 아닌가 싶어요. 불같은 아들과 부딪히는 일 그냥 저 하나 맞도록 두는 게 편하니까요. 저는 그녀의 말에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또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비겁함을 느꼈습니다. 집안에 가장 작고 약한 사람이 가장 크고 강한 사람에게 당하는데 어떻게 부모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그때 부모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마음이 풀리지는 않아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인지라고 합니다. 그래, 그때 오빠가 워낙 불같은 성격이었으니까 부모님도 무서웠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지한다고 해서 마음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정서의 반응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용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어쩌다가 한 실수가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이 외도했다는 것 자체보다 남편이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했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아내와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후회도
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언제쯤 저를 용서할까요? 저는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어요. 네? 남편은 놀랐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완화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상처가 너무 깊어 쉽게 용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정말 그래요.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차원적인 가치지요.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부모를 이해하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준 상처들은 영영 아무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용서가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감정에 대한 존중입니다.